로마사 농구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구르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전쟁이었는데 그 결과 폐쇄적인 귀족 통치 집단이 무너지고 평민 출신인 마리우스가 출세길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BC 1년에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민의 중심의 정치에서 원로원 중심의 정치로 복귀는 합니다. 근데 귀족들은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공포와 무력에 의한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데 메텔리우스라는 귀족 가문이 집정관된 요직을 독차지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당시는 실용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대의명분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체제를 지키기에 급급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민중들을 잘 구슬려야 되기 때문에 그라쿠스 행제가 제시한 포퓰리즘적 제도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농지법이라든지 싼 공물을 주는 공물법 이런 거는 그대로 이어가고 기사계급하고의 관계 때문에 재판 배심원을 기사계급에 준 이 제도도 계속 이어갑니다. 또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의 패자가 되어 잘 사라지게 되는 게 배금주의가 성행했어요. 총독자리는 돈 버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국 사절들이 와서 원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게 상례화됩니다. 또 하나는 배금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종교도 타락해요. 그 당시에 이제 스캔들이 베스타 신녀라고 그 귀족 집안의 여자들이 선택대가 30년간 독신으로 부를 관리하고 기도만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람 피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참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3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2명은 원로원 귀족들하고 했고 1명은 평민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는 귀족들하고 바람 피운 거는 무죄가 되고 평민하고 바람을 피운 여성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평민들이 분노를 사서 왜 이런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대드니까 나머지 2명도 결국은 처형을 하게 되는데 로마가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스캔들이 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북방에서는 그 켈트족, 갈리아족이라든지 킴브리족, 그레만족이 쳐내려오려고 그러고 그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는 유구르타라는 놈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그 뇌물 받고 적당히 처리하는 로마의 부패상을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민들이 분노를 사고 백민들은 이 체제 갖고는 앞으로 우리 위기를 타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는 행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갈색도 이게 이제 로마고 여기 누미디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우레티아 왕국은 유구르타 왕의 장인되는 그런 처가 그 왕국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미디아는 왜 전쟁이 터졌느냐? BC 118년에 미킵스 왕이 이제 죽습니다. 미킵스 왕에는 2 친아들이 있었고 유구르타는 자기 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죠. 그런데 왜 조카가 나서게 됐느냐? 유구르타가 누만티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적을 세우고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로마의 엄청난 백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양자로 입양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산분할 수밖에 없고 산분하는 것도 로마한테 맡겨가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구르타는 전쟁도 참여하고 장군들도 많이 알고 해서 그 로마의 인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이 있는데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동생 중에 1명을 암살을 하고 또 히엠프사랄이라는 이 동생하고는 전쟁을 벌여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로마로 도망을 가서 로마에 구원 요청을 하는데 로마는 이제 1명은 죽었으니까 누미디아 왕국을 양분을 하는데 유구르타한테 유리하게 해요. 서쪽에 비옥한 지역은 유구르타를 주고 동쪽에 항구하고 키르타하고 사막 지역 이런 걸 이제 히엠프사를 주는데 이제 유리하게 해준데도 그 유구르타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안 차서 다시 히엠프사를 공격해서 이제 죽입니다. 이 키르타가 원래 수도였는데 그 포위에서 그냥 히엠프사를만 죽이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협력한 로마 상인, 이탈리아 상인도 같이 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로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로마는 기사계급이 상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사계급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삼게 되니까 로마는 그 나중에 전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유구르타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누만티아 전쟁에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밑에서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스키피와 아이밀리아누스는 이 훌륭한 젊은이 친척으로 둔 미킵사 당신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키피와 아이밀리아누스가 이 애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로마 장교하고 사귀려고 뇌물하고 선물 주는 걸 보고 선물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다수의 것을 로마죠. 소수에게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 인맥이 많고 뭐 또 뇌물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이러니까 뇌물만 쓰면 내 마음도 로마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는 팔려고 내놓은 도시다. 구매조만 나타나면 곧 파멸할 운명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유구르타는 굉장히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은 아무리 손오공이 뛰어난 재주는 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처럼 자기가 로마를 안다 해봤자 로마 일부만 안 거예요. 그 로마의 전부를 안 건 아니야. 평민들을 몰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상인이 죽고 나니까 로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결국은 BC 121년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이제 원로원 의원 스카우루스라는 친구가 따라가는데 이 친구가 작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유구르타가 항복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거 싸움도 안 하고 적당히 무마를 하는데 그때 뇌물이 많이 왔다 갔을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안 하고 항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뇌물이다 생각을 하고 민해에서는 집정관 등 부패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전 키르타 함락 때 로마 상인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지어가지고 유구르타를 로마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호민관 한 명이 뇌물을 받았는지 왕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로마 불러봤자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왔다 간 것밖에 없어요. 청문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로마 사람은 화가 나 있는데 이 와중에 로마에 체류하고 있던 유구르타의 마시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왕위를 탐내고 있었던 거라. 로마의 인심이 변화하고 유구르타가 인기를 잃어가면 내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하고 로비 공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접근을 시키고 암살을 하고 로마는 도망가는 걸 허용해 줍니다. 유구르타가 했다는 그것도 유구르타의 뇌물이 작용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민관이 가이우스 멤미우스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대로 놔두고는 안 된다. 귀족 체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난을 하게 되니까 민중은 그에 따라 분노하게 되고 다시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집정관 스프리우스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BC 110년에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자기는 별 선쟁할 생각도 없는 거야. 이게 돈 벌러온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집정관 선거 관리한다고 다시 로마로 간 사이에 동생이 이제 뇌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동생이 유구르타를 공격을 합니다. 뭔가 전리품을 획득하는 형식으로 내부를 숨기려고 이제 전쟁을 개시했는데 그때 유구르타의 덫에 걸려가고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장교나 병사나 장군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저쪽과 내통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유구르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들여가지고 항복을 시키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유구르타는 왕은 로마군을 물리쳤으니까 엄청난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임시는 땅에 떨어지고 민중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귀족 통치 체제 전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밀리우스라는 사람이 특별재판소를 열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뇌물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전번에 군대를 이끌고 가던 집정관들 베스티아라든지 알비누스 그리고 그 전에 유구르타와 히엠프살 간에 영역 조정을 했던 오피미우스까지 이제 나중에 유죄를 받고 출합니다. 집정관급 귀족들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원로원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민중파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그걸 정리해 보면 뇌물 받고 정치 결정한 게 유구르타의 로마 경멸 또 방종을 오히려 재촉을 했다. 그것이 결국 로마의 명예와 정신을 훼손한 거 아니냐. 둘째는 이제 외교 정책에서 세력 균형 정책이 로마의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로마는 강력한 동맹국이 등장하는 굉장히 견제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카이아 동맹이라든지 마케도니아도 멸망시킨 이유가 커지려고 하는 이걸 경계를 했는데 유구르타가 사실 휴엠푸살 동생을 주고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동맹국이 나타났는데 또 이걸 그냥 허용해 버렸다.
그게 궁극적으로 로마 이익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로 허술하게 일을 처리한 이 귀족 집단이 북방민족 대처 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런 게 분노로 표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로원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유구르타는 옛날에 공적도 세웠고 자기 로마의 친구 아니냐, 그래서 유구르타를 왕으로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해줄 걸 뇌물 받고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 이런 타락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북방의 야만족이 계속 내려오고 충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BC 114년에는 그 마케도니아에서 북방 스코르디스키 쪽한테 패배를 하고, BC 133년에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킴브리족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하고 싸워야지 지금 유구르트하고 싸울 게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메텔루스 집안의 장기 집권이 문제였는데, 권력의 기반에 이 귀족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인 일탈, 허용을 어느 정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백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결국 로마도 이 유구르타 계속 놔두고 안 되겠다, 유구르타 카드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109년에 집권 핵심 세력이 메텔루스 그 집안 사람이 집정관으로 정예군대를 파견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원칙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마리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굉장히 유능한 참모를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툴 전투에 승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유구르트가 전술을 게릴라전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전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장기전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또 깨를 낸 게, 유구르타 이놈을 주위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암살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 친구가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참모인 마리우스가 집정관 출마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도 계속해야 되는데 뭐 이 친구 떠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조금 기분 나쁜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신 나가도 안 된다, 당신은 평민이지 않느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자기 신분에 맞는 그 욕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리우스 더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도 별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메텔루스가 전쟁을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는 게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그런 거다. 집정관 이게 군대를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것도 여러 이탈리아 상인들이 통해서 로마까지 전파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리우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신 계기는, 요새 천공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 사람도 당시에 마르타라는 무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한테 엄청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당신 집정관 한 7번 한다. 그리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경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들을 믿고 마음에 둔 일을 실행하고 자주 운을 시험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메텔루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관없다, 내 운명이 집정관 될 운명이니까 내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꼭 맥베스 같습니다. 맥베스가 무녀들 이야기를 듣고 왕을 죽이고 제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맥베스 무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맥베스는 비극으로 끝났는데 마리우스는 비극으로 안 끝나요. 그 이유가 로마는 죽일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관을 좀 비난한 것밖에 전 제가적으로서 그런지 비극적인 거 안 하고 그 무녀 말 맞더라 진짜 나중에 집정관 7번 합니다. 이제 마리우스 선거 공약은 귀족들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특히 이제 자기의 상관인 메텔루스를 비난을 많이 했는데, 부하가 상관을 비난하는 것은 로마의 오래된 전통 모스 마이오rum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내 출세를 위해서는 전후의 시절을 밟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거를 치릅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럽니다. 귀족들은 혈통만 있을 뿐 자격이 없는 자다. 그들은 그 집정관이 되고 나서야 선조들의 역사와 병법서를 읽는다. 나는 조상들의 초상은 변변한 조상은 없지만은 가슴에 흉터는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뽑아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유구르타를 당신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안 그래도 백민들은 귀족 정치 체제의 무능과 부패에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리우스의 이제 발언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뉴스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요즘 학자들이 말합니다. 에드워드 와츠라고 독재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리우스 선출은 귀족 체제 반대라는 이 바람의 영향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루스티우스는 그 당시 사람인데 마리우스는 베넥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민중들이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 실명하고 새로운 정치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평가를 내립니다. 지지자들은 마리우스와 메텔루스를 그 개개인의 장단점을 비교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어떤 세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다. 결국 백민파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도 그 당시 상황, 당시 백민들은 귀족 타도에 적합한 인물을 우상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마리우스 개인이 선거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 분위기를 타고 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7년에 백민 출신 집정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3, 40년 만에 그 백민 출신 집정관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 백민들은 그 메텔루스의 군권을 취소하고 대신 마리우스를 누미디아에 출정하게끔 합니다. 근데 마리우스는 징집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소농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집 대상 인력이 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방에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징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집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하청민은 또 많았어. 그래서 최하청민한테 징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옛날 모스 마이오롬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을 군인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방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런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징집 인원이 부족해서 무산자를 군대를 뽑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니까 무산자는 제대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제대해도 갈 농토도 없고 계속 군인으로 남는 겁니다. 전문 군인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화국에 대한 어떤 충성보다는 월급을 주는 자기 사령관한테 더 충성이 더 강해집니다. 군벌이 탄생하는 계기를 가져오긴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마리우스는 이 무산자 계급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도 이탈리아인이라 해가지고 그 또 백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찬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동정하는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최하층민을 뽑는 데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우스는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참 훈련을 시키는데도 쉬운 전투에 먼저 승리하게 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실력도 쌓고 사기도 올리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 결과 마우레테리아 보쿠스 왕하고 유구르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마리우스는 처음엔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우스도 메텔루스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이 넓은 북아프리카에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놈한테 어떻게 잡으러 갑니까? 유구르타를 잡지 않는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주 왔는지 유구르타가 잡히게 됩니다. 그 내교 협상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우레테리아 왕도 로마가 점점 자기 국경까지 오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그때 로마가 유구르타 넘겨주면 그 누미디아 땅의 한 3분의 1 넘겨주겠다 이제 제안을 해서 그때 보쿠스 왕 그 이제 제안을 믿고 유구르타를 체포해서 인계를 합니다. 그때 이 유구르타는 자기 장인인데 설마 날 죽이겠나 했는데 장인이라 하더라도 이익 앞에서는 국익 앞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장면 잡혀와서 로마에서 얼음의 동굴에 들어가서 굶주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유구르타 몰라보니 보면 이제 초기의 뇌물을 하고 이 인맥 갖고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교만한 행동을 했다. 로마를 경멸하고 로마 시민을 죽이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미킵사 왕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나라를 그 3분의 1 줬는데 그에 만족을 못하고 완전히 다 차지하려다 보니까 무리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